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아침 하경수 기사입니다. 오늘은 오기 에너지학교 5강 방사선의 두 얼굴에 대해서 양승우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사회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양승우 박사님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하자면 현재 포항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님이시고요. 학력은 75년부터 1년 그리고 92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셨고 2011년에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경영 최고 과정을 수료하셨어요. 그리고 연구를 보시면 88년부터 89년까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 연구 전문의를 하셨고 92년, 93년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방사선과 근골격계 교환연구원, 2002년에는 또 같은 동대학 방사선과 골다공증 단기 연구 방문, 2015년에는 존 홉킨스 대학의 핵의학과 단기 연구 방문, 그 경력으로는 81년부터 85년까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 및 치료 방사선과 전공의 과정을 하셨고 89년부터 95년까지는 동아대학교 병원 방사선과 및 동위원소실 조교수, 95년부터 98년까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핵의학과 부교수, 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너무 방사선학 길어서 교실, 미안합니다. 네네. 아니요, 교수 및 과장 핵의학 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을지대학교 영상의학부 교수님, 영상의학센터 소장님을 하셨고요. 이제 2011년부터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 10년부터 12년까지는 이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영상의학과 주임과장, 10년부터 15년까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 견임교수, 10년부터 22년까지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이렇게 하셔서 작년에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여기를. 그리고 현재는 포항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님으로 계시고요. 이제 학회 및 사회활동 여기에도 대한영상의학회지 및 영문잡지 편집위원 현재 그러시고 그다음에 대한핵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역임 대한골대사학회 이렇게 읽습니까? 네네. 골대사님. 대한골대사학회 네네. 정보통신위원회 인재위원회 위원장 역임 아시아 근골격학회 회장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밀도 교육이사 네, 이사님 법제이사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쟤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열 번째 이제 2010년 것만 말씀드리면 아메리칸 렌트겐 레이 소사이어티 특별 공로패 이렇게 하셔서 논문이랑 이런 게 154편, 번역서 22권, 교서 및 번역서가 이렇게 대단한 이제 박사님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듣겠는데요.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기로 그때 박주신 사건 뼈를 보시고 나이대까지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언론을 많이 하셨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실지 음. 모르겠는데 박사님 강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영수 이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그 준 강의로 에너지 학교 5기 준 강의에 제가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한 1시간 조금 넘을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를 90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저희 12개 강의 중에 제일 쉽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로 제가 방사선이 의학적으로 이용될 때 뭐 어떻게 이용되느냐 그런 내용들하고 그 후반부에 의료 피폭에 약간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우리가 생활에서 그냥 암 예방하는 데 도움될 만한 몇 가지 얘기들을 섞어서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으니까 좀 편하게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얼굴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을 텐데 이 렌트겐 박사가 이 1895년 11월 8일 뭐 그 이야기들이 곧 나올 텐데 이 방사선의 그냥 세계를 열은 거죠. 인공 방사선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요.
저는 뭐 기독교인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기독이란 말이 붙는 병원에서 근무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지금 개요를 말씀드리고 암 진단,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의 주로 공헌 이런 쪽을 말씀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의료 방사선의 위험이 좀 어떤 정도인지 안전 이슈를 조금 하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 강의에도 윤 교수님 강의에도 나오더라고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여기 뭐 알파선은 종이 한 장으로도 막을 수 있고 금속선, 베타선 당연히 못 가고 감마선이 투과력이 굉장히 좋지만은 콘크리트는 통과하지 못하는 방사선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다 막을 수 있는 인간이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방사선이란 이런 그 여러 가지 불안정한 핵종에서 나오는 안전한 핵종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입자 또는 광선 에너지,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도 많이 보는데요. 우리 방사선과 자연 방사선을 크게 나눕니다. 자연 방사선은 우리가 2.4mSv라는 이 단위로 우리가 1년에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 되게 우리가 그 CT 같은 거 하면 어, 8, 9, 뭐 많게는 10mSv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선의 한 4배, 5배가 CT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암이 뭐 생긴다든지 이런 발표들이 많아서 의료 방사선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인들은 적어도 의료에서 쓰이는 의료 방사선, 암 치료는 예외죠. 암 치료는 암이 있는 환자들한테 암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위가 문제가 안 됩니다. 진단용 치료 장치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얼만큼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렌트겐 박사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게 전기를 내가 우연히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그 강의를 위해서 좀 읽어보고 이러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남의 친구의 그 잘못도 자기가 엎어쓰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고사질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누명을 쓰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여기 낙서를 좀 해놨는데요. 이거 지워주시. 예. 캐소드에서 일렉트론이 발생하고 에노드에 엑스레이가 발생하는데 결국은 이 1895년 11월 8일이 우리 방사선학 혹은 영상의학 혹은 뭐 진단 치료 방사선 이런 분들의 이런 분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날이 시작된 날인데 이 논문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아인의 노이에 아르트 폰 스트랄렌이라고 독일어로 된 논문이죠. 위렐름 렌트겐 바로 그 1895년 엑스레이를 발견하자마자 12월 달에 부지런하게 바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논문에 실려 있는 사진들이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죠. 근데 이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1895년 12월 달에 논문이 나오자 학계에서 이 아주 저명한 학계 그 물리학 쪽 이런 방사선 쪽에 관계되는 방사선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 당시 방사선이 처음 나왔으니까 물리학을 하는 분들이 교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렌트겐 박사가 그 발견한 그 튜브에 그 엑스레이 나오는 튜브를 가지고 실제로 이 닥터 켈리커란 동료 교수가 손을 찍습니다. 이 당시 손 찍을 때 한 4, 50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 하나 찍는데 피폭이 4, 50분입니다. 요새는 어떻죠? 그냥 눈 깜짝할 새죠. 그냥 숨 참으세요도 아니고 그냥 지나갑니다. 0.01초 뭐 이런 그 속도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우리 방사선은 122여 년 전에 이 방사선보다 엄청난 발전을 한 그런 기계를 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 소득 불평등 해법을 5개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술 지식 확산으로 성장률 제고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렌트겐 박사가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터크를 걸자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렌트겐 박사하고 같이 사업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세상에 무상으로 풀었습니다. 자기 발견을 그 당시에도 특허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풀어서 방사선이 의료 산업 분야에 널리 쓰게 된 단초가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방사선과를 전공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은 위대한 전 인류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우라늄이 발견됩니다. 1896년에.
베케렐 박사에 의해서 이 우라늄이 발견되고 우리가 잘 아는 피에르 큐리 마리 큐리 부인의 그 마리 큐리에 의해서 부부에 의해서 폴로니움과 라디움이 발견됩니다. 실제로는 피에르 큐리가 굉장히 더 유명한 학자였죠. 근데 마리 큐리가 젊은 그 부인으로서 들어오면서 공동 연구를 많이 해서 같이 노벨상도 타고 이래서 같이 유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폴로니움은 폴란드에서 나왔죠. 끼리 부인의 그 고향인 폴란드의 그 이름을 따서 폴로니움이라고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디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움이 그 우리가 말하는 렌트겐이나 이런 거의 단위의 기본으로 쓰이는 그런 기준 물질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의 종류는 투과, 뭐 특성은 이런 투과, 산란, 흡수, 관광, 형광 이런 작용을 다 이용해서 합니다. 방사선 관련 단위는 조사 선량 외에도 여러 가지가 그 조사 선량, 흡수 선량, 등가 선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이런 그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버트를 사용하고 있죠. 등가 선량이라고 해서 흡수 선량에다가 방사선 가중치를 곱한 등가 선량을 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몇 미리시버트다, 몇 시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온화 방사선의 그 여러 가지 그 이오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키는 이온화 방사선은 처음에 얘기했던 알파, 베타, 감마, 엑스레이 이렇게 나누는데 감마레이는 핵 안에서 나오는 거고 엑스레이는 아까 그 렌트겐 박사가 핵 바깥에서 인공 튜브나 엑스레이 캐소드나 뭐 에노드를 통해서 또 튜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엑스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사선에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있는데 이 엑스레이를 또 방사선의 그 하나 대표적인 거로 그저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좀 혼돈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엑서스는 이 방사선의 하나 일종입니다.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영상과 치료가 있겠고요. 당연히. 지금 1895년을 시작해서 대개 19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뭐 서커스 있던 그런 세계 엑스포 같은 데서 방사선 가지고 인체를 뚫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 부스도 생기고 해서 그 당시는 엑스레이 위험도 모르고 이러니까 방사선의 위험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구 그냥 투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서서히 1960년대 이렇게 되면서 방사선을 너무 많이 쬐면 암도 발생할 수 있고 백혈병 같은 것의 위험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피폭 관리들이 잘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종들은 방사선의 기종들은 엑스레이를 쓰지 않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MRI, 초음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진단 영상학의 발전이 되고 있고 영상의학 관련 노벨상 수상자는 렌트겐 박사가 1901년 제1회 노벨상입니다. 이때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것을 필두로 해서 영상의학 쪽에 자기 공명 영상까지 해서 꽤 많은 숫자의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 핵의학 이게 결국은 핵의학인데요. 제가 지금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디파트먼트 오브 뉴클리어 메디신 핵의학을 하고 있는데 핵의학이 바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의학 분과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쓰는 과는 영상의학과 치료 방사선과가 있고요.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 동위원소를 기반으로 해서 주로 쓰는 게 핵의학과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베케렐과 큐리가 1903년 큐리 부부가 1903년에 노벨 화학상이죠. 화학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한 가문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가문이 어딜까? 지금 뭐 제가 딴 쪽 그 조사를 안 해봤는데 제가 아는 이 자연과학 분야는 아마 끼리 부인 그 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5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공동 수상했으니까 2개. 그리고 또 1911년에 라디움 및 polonium 발견으로 또 노벨상을 한 번 더 탑니다. 끼리 부인이. 그리고 여기 1935년에 보면 큐리라고 돼 있죠. 이 졸리오는 사위입니다. 그리고 끼리는 딸이고요. 이렌 졸리오 끼리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위와 딸이 공동 수상했기 때문에
노벨상 메달이 한 집안에 5개가 있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설을 상당히 저는 아주 키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의학의 여러 가지 그 방사선을 이용한 이런 의학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마치 그 오염물질, 나쁜 물질인 것처럼 마치 원자력을 폄훼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그 진취적인 기상이라든지 인간이 뭔가 선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배제한 조금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 그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피에르 끼리가 끼리 부인과 공동 수상을 했죠. 베케레로 같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류가 새로운 발견, 이때 라디움이죠. 주로 라디움의 발견에서 악보다 선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을 석상에서 했답니다. 이 말은 이 당시 이미 피에르 끼리가 이 라디움이라는 이런 데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원자탄까지도 만들 수 있다. 굉장히 파괴력이 큰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당시 그런 이론들이 이제는 태동기이긴 하지만은 그런 방사능의 그 집약적인 그런 기술, 우리가 요새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그런 기술들을 애견했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악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걸 잘 써서 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기 또 수상연설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학교에 오늘 모이신 일반 참가자들은 적어도 이 원자력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아주 축복된 그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마치 혐오 물질인 것처럼 그걸 통해서 뭔가 뭐 원전 마피아다 뭐 이런 말들 쓰는 거 그거 굉장히 불쾌한 용어고 용어 전술에 굉장히 나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마피아의 대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그 기초적인 그 학문의 토대를 깔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공헌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암 진단, 예방, 치료 이런 쪽으로 해서 쭉 한번 좋은 뭐 그림 구경하듯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지금 학명으로 써놨는데 학명이 좀 어려워서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 사진만 보고 전 세계, 전 지구상에 이 사진만 보고 이거는 무슨 종류다 딱 알아야 됩니다. 그 동물학자들은 적어도 예, 오리 너구리입니다. 요건 오리 너구리 외에는 이런 모양을 가질 수가 없답니다. 오리 같은 부리 이런 모양과 너구리 같은 꼬리 이런 것들이 오리 너구리입니다.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엑스레이가 굉장히 특징적인 그야말로 그건 뭐 종특 이런 것을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고래의 물갈퀴를 축소 촬영한 겁니다. 이거 보고 고래 물갈퀴라고 고래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바다 쪽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이걸 갖고 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거 뭐 코끼리 발이다 이러면 그거는 뭐 엉뚱한 소리니까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 연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이런 식물들 이런 것을 엑스레이로 하면 아트 예술로도 만들고 있는 그런 정태석 교수라고 연세대학에 계셨는데 신문에도 꽤 났습니다. 이런 엑스레이 아트를 하신다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죠. 동식물 연구에도 쓰이고 미술품의 판정 이런 사진에 그 엑스레이를 투과시켜서 찍으면 뒤에 어떤 그 나무판 뒤에 납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그림 안쪽에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미술품의 진품 혹은 뭐 연도 이런 걸 볼 때 엑스레이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실제로 진단 방사선 공략에 우리가 과거에는 위장 투시, 대장 투시 이런 거 해보신 분도 있으시죠? 근데 이런 식으로 투시 촬영기에 누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혈관 조영술이라는 것, 이런 거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영제를 줘서 혈관을 이렇게 투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비침습적으로 CT나 MR 이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실제로 시술을 하려면 이런 혈관 조영술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 방사선 촬영 장치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심장 보는데 여기 이 사진 기억나시죠? 뭐 10년 전 얘기 같습니다. 2014년도 9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시술을 받았죠. 스텐트 삽입 시술.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5월 달쯤에 아마 세월호 사건 그 다음 달인데 그 한남동 자택에서 쓰러져 갖고 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고 뭐 그 당시 에크모라는 걸 돌려서 살아나게 했다가 6년 고생하다가 2000년도에 사망했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그냥 스텐트 삽입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스텐트 삽입술 많은 심장병 질환자를 살린 삽입술이 엑스레이 장치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런 도구를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혈관 촬영 장치가 없이는 이런 시술 자체가 여기 코로나리 아트리라고 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입니다. 관상동맥이죠. 관상동맥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시술을 하는 이런 방법은 엑스레이에 큰 기여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우리 적어도 오늘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시경계 질환도 방사선 장비로 많이 쓰고 있고 만일 이런 소아의 뇌출혈 이건 뭐 불행히도 차일드 어뷰저라고 아동 학대 애를 막 흔드는 거죠. 막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냥 부모같이 하는 부모들이 요새 간혹 있긴 한데 그러려면 왜 애를 낳는지 참 애들을 학대하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뇌출혈들이 있는데 이런 거 CT 없다면 이런 출혈의 양상이나 수술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CT 그야말로 요사이는 청진기 정도의 수준까지 이용되고 있죠. 중소병원 가면 어디 가나 뭐 CT는 다 있습니다. 복부 질환에 CT도 많이 쓰이고 이 사진은 혹시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술도 상당히 절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술을 하루에 한두 병씩 뭐 아주 독한 술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27세 남자인데 제가 을지대학병원에 있을 때 경험했던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3년 전 CT가 있어서 보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자리가 췌장입니다. 췌장. 우리가 인슐린 분비되는 췌장이죠. 근데 여기 빨간 표로 해놨죠. 이 정도로 꽤 그래도 1, 2cm 이상 아래 위 그 길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3년 지난 최근에 보면 지금 노란 마크로 되어 있는 이게 1cm도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췌장이 있던 게 줄어버렸습니다. 27세 남자가 췌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뇨, 심한 당뇨 오고 심지어 이쪽에 어떤 그 염증 때문에 아파서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10년 전 케이스인데 지금 37세쯤 됐는데 지금 살아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췌장이 완전히 망가진 그러니까 이런 건 암보다 더 무섭다고 봅니다. 이렇게 췌장염, 만성 알코올성 췌장염으로 췌장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것도 CT로 진단이 가능하고 건강학계 질환에 이런 그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죠. 이런 대퇴골의 암, 뼈 대퇴골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뼈 육정도 CT로도 진단할 수 있고 펫CT라는 이런 장비로 이렇게 방사성 동요원수를 가지고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방광이고 요거는 암덩어리입니다. 중재적 방사선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무슨 시술을 하거나 스텐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부 중재적 방사선학 쪽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심장 스텐트 넣는 거는 중재적 방사선학을 하는 영상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촬영기를 이용해서 심장내과 의사들이 합니다. 그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내과 의사들이 하는 게 스텐트 시술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할 때 카디악 인터벤션 이런 게 있고 정맥 통증을 다스리는 통증의학에서 쓰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암 신경계 그리고 그 퍼틸리티라고 해서 불임 치료하는 거, 난임 치료하는 것도 중재적 방사선학으로 할 수 있고 콩팥을 다루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중재적 방사선학이라고 해서 방사선학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 CT 뭐 이런 거에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CT는 197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그래서 이 당시 그 우리나라의 1호기가 경희대 병원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들어올 때만 해도 CT만 들어오면
우리 인체 내부를 완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신문에 크게 나오고 했는데 발전할 그 길이 굉장히 멀었죠. 초창기 영상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 당시 흑백 TV라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이 데피니션 컬러 TV죠. 이런 이미지들은. 그래서 저설량 CT라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핵의학 검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핵의학 검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전부 특징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씁니다. 이건 원자로에서 나오던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조그만 데서 나오던 큰 데서 나오던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한 다음에 이 영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펫CT가 가렸다는 거죠. CT란 것이 이제 영상학 중에서 제일 해상도가 좋은 기계 아닙니까? 지금 계속 CT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것과 펫,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가 합침으로써 굉장히 영상이 뛰어난 그런 이미지가 얻어진 거죠. 펫 CT라 그러면 펫 영상이 A인데 이 C의 그 CT 영상이 합쳐진 그리고 펫 MR 그러면 펫 영상에 MR 영상을 합친 것 이렇게 해서 영상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스펙시티란 말도 하이브리드 영상이 있는데 이 스펙트와 시티를 합치면 이와 같이 척추 분리증 같은 것 상당히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기능적으로도 여기가 이상이 있겠구나. 여기가 깨져서 가장 아픈 자리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펫시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어찌대하게 제가 그 달력에 놨던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2004년도에 을지대학 병원에서 처음 펫시티가 들어오면서 만년동에 대전에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년동에 처음 할 때 제가 같이 운영하면서 여기서 잘 지내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고향인 부산으로 오게 됐고요. 펫시티라는 장비 덕분에 또 제가 이 이후로 한 20년간 지금도 이 포항세명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펫시티 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타임지에도 위닝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래갖고 펫과 시티가 그야말로 서로 위닝했다. 그야말로 상 받을 만한 그런 결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타운센트 박사와 여자 신경과 의사인 캐롤린 멜츠 교수가 서로 협업해서 만들어진 획기적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벨상을 못하냐?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장비를 합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디어는 창의적이지만은 뭐랄까요? 그 노벨상 받기에는 약간 뭐 몇 프로 모자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패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어학용 사이클로트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이클로트론이란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적어도 12매버 정도는 돼야 제일 최소 매버인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FDG를 주로 붙여 쓰는 그 질량수 18개, 18번의 플로라인을 붙여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포지트론이라고 해서 양전자를 방출하는 그런 테크닉인데 뭐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 511 킬로일렉트론 볼트들이 양쪽 방향으로 뛰는 그런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닐레이션 앵글 블러링이라 해서 이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 전공의들 강의하고 이럴 때 이제 설명들 하는 건데요. 여기 종류가 많습니다. F18, 카본 11, 카본 11, 암모늄 N13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이용해서 뭐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혈류량, 뭐 도파민 수용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임상적으로 쓰는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CIT라고 해서 파킨슨 진단에 펫시티를 안 하면 요새 거의 진단 안 합니다. 영상 혹시 주위에 파킨슨 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면 CIT 영상이라고 해서 파킨슨의 펫시티 기본적으로 포항여기 세명병원에서도 한 달에 한 2, 30건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좋은 진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전이성 폐암인데 펫시티 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폐암이 여기 있죠. 오른쪽 폐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갈비뼈 옆으로 해서 다 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게 나와 있는 이 부분 콩팥과 방광은 빼고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가 배설되니까 그건 저절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오른쪽 폐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위가 전이성 폐암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 모니터링을 할 때 쓰는데 수술 후에 난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줄이 이게 제가 끈 건 아닌데 하여튼 꺼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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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런 빨간 부위가 있죠. 이런 것들이 8월 9일 날 다시 해보니까 거의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후에 환부 축소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위치를 어디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도 잘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조직 검사가 그코 안에 상당히 붉은 방사성 섭취가 높은 부위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의사들은 처음에는 저 PET-CT를 잘 안 믿고 골수 검사하면 그냥 여기 골반뼈에서 그냥 골수 조직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반뼈 여기는 지금 증가된 그 섭취가 없죠. 그래서 이게 골반뼈의 골수 조직 검사는 음성이었는데 다시 코에 다시 조직 검사를 해서 이 림프종으로 뭐 그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것으로 확인된 그런 경우입니다. PET-CT는 병변에 대한 여러 확신을 증가시키고 조직 검사 위치 이런 것들을 좋게 하고 뭐 치료 계획도 좋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 2000년대 초반부터 쓰이면서 임상 의사들 소위 말해서 그 암을 본다든지 하는 의사들이 이 PET-CT를 굉장히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제가 을지대학 병원에 있을 때 건강검진으로 촬영했던 46세 남자인데 어느 회사의 그 약간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쪽 상행 결장에 이렇게 동그랗게 2.60으로 적어놓은 이런 조그만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CTA하고 같이 보니까 뭔가 용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대장 내시경을 굉장히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PET-CT를 하고 다시 이걸 떼기 위해서 용종을 떼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뗐는데 여기서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암세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상온이라는 책인데요. 뭐 고스카 다케시라는 일본 사람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뭐 막 적어놨는데 우연히 제가 이 책을 보다가 펫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기 보면 상온 번역책에 258쪽부터 60쪽에 걸쳐서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겁니다. 펫으로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친구 끌려가갖고 그냥 억지로 한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무 정세 없을 때 세 군데를 찾아갖고 그 세 군데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 말은 탐으로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권한 일에 대해 내내 감사하게 되었다. 자기 친구한테 감사했다 소리죠. 그래서 친구 잘 만나면 뭐 또 친구 따라 다니다 보면 이런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드문 일이긴 하지만은 정세가 없을 때 이런 건강검진을 하는 펫을 옹호하는 쪽에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한다, 남발한다 이런 분들 막 그냥 학문적으로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그 X선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그 원자력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지혜로 좀 더 나은 세상, 나은 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겁내는 그러니까 진취적이지 않은 사고방식,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든지 뭐 자연 그대로 살다가 간다든지 이런 생각 그런 것은 우리가 인류 전체 인류를 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패시트를 요약해 보면 기능적인 영상, 해부학적 영상 이게 두 개 같이 붙어 있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 분자 영상학의 미래라고 해서 아직 분자 영상학이 우리 그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았는데 이것 이런 분자 몰레큘라 세라노스틱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본이 되는 것이 핵약, 패시티, 페데마이 될 겁니다.